네, 6월 1일 화요일 아침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1 함께 볼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니까요. 매그나칩 반도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매각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제동을 네, 걸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매그나칩 반도체 그러면은 정말 앞에서 기구한 얘기했지만 참 기구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공장은 우리나라 구미에 있지만은 대주주는 미국의 사모펀드 네. 에비뉴 캐피탈이고요. 이 주식은 어디에 상장이 되어 있는가 하면 뉴욕 시장에 상장이 되어 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비뉴 캐피탈이 대주주 지분 전량을 중국계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겠다. 네. 금액은 대략 14억 달러 정도의 매각을 하겠다라고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발표를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이 회사를 중국계 매각하는 게 옳으냐 하는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게 핵심 기술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미국 정부가 이저 매그나칩한테 메일을 보냈다고 환구시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인수와 관련된 서류를 갖다 제출을 하고 외국인 투자위원회에 공식 검토를 받도록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갖다 차지한다든지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은 어디까지나 한국 기업이고 네. 주인이 다만 대주주가 미국계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현재 그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매그나칩 반도체 얘기는 참 많이 네. 들어봤습니다만 어떤 회사죠?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에 하이닉스, 현대 하이닉스에서 분사가 된 네.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OLED 구동칩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이어가지고 세계 2위에 해당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이 OLED 구동칩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 세계 시장의 한 30%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매그나칩 반도체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파운드리 부분은 SK 하이닉스에 판매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충북 청주 공장은 이미 SK 하이닉스로 넘어갔고 마지막 남아 있는 이 지금 구미 공장을 갖다가 구미 네. 공장을 근거로 하는 매그나칩 반도체를 중국계 펀드에 팔겠다 이런 발표가 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 매그나칩 반도체가 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간에 판단에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전력 반도체나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네. OLED 구동칩과 관련해 가지고 한 2,000개 정도의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3,000개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꽤 좋은 업체다라고 아. 평가를 하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네. 이미 매그나칩 반도체의 기술은 말하자면 첨단 기술은 아니다. 핵심 기술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보면은 중국이 과거에도 우리 기술 또 기업을 또 인수를 했다가 알맹이만 싹 빼가고 이제 버린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하이디스. 이건 네. 역시도 그러니까 현대전자에서 분사가 됐던 LCD 분야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그렇죠. 업체였습니다. 이 하이디스 같은 경우에 1989년에 중국의 BOE 아시죠? 네.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LCD에서 세계 1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회사가 하이디스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인수할 당시에는 투자도 많이 하고 앞으로 회사를 키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4년 만에 특허 다 갖고 가고 아. 뭐 알짜 인력들 다 빼내고 그러고서는 회사를 갖다 부도 처리를 해버렸던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매그나칩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게 뭐 국가 핵심 기술이냐 또 미중 간의 반도체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중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지적도 있지만은 제일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결국은 매그나칩 반도체도 과거 하이디스 같은 전례를 겪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하는 이런 우려들이 많았던 겁니다. 네. 지금 앵커님 보시기에 이 회사 매각 성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떤가요? 일단 IT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걸 보면 이 회사의 어떤 기술력이 정말 좋은 거냐 아니면은 뭐 그다지 비범하지 않은 거다냐 하는 그 차이를 떠나서 아마 미국이 제동을 걸 걸로 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중국이 발을 디디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결국은 미국이 이 매그나칩의
중국계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걸 갖다 제동을 걸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제동을 걸라 그러면은 뭔가 딱히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국가 안보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내걸어 가지고 거부를 하거나 그것도 적용이 안 된다면은 차일피일 승인을 늦춰 가지고 아하. 결국은 계약이 성사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을 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기술을 갖다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네. 이 메가 계약 자체를 갖다가 무산시키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남의 손으로 코를 푸는 꼴이 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첫 번째 이슈로 매그나칩 반도체 매각 관련한 주식 이슈로 꼽아봤고요. 두 번째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두 번째 소식은요. 역시 중국 관련한 소식인데요. 중국이 두 자녀가 아니라 세 자녀 정책으로 인구 정책을 바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인구 정책을 보면 정말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를 잠깐 보면 네. 1949년에 한 5억 명쯤 됐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 그러니까 1974년, 그러니까 한 25년 만에 네. 9억 명으로 늘어납니다. 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뭔가 하면은 식량 문제.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등소평이 1978년도에 한 자녀 낳기 정책을 갖다가 실시를 합니다. 산하 제한 정책 중에 세상의 어느 나라도 한 자녀 정책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 자녀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연평균 소득의 10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애가 태어나면은 호적에 안 올리는 네.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맞습니다. 그런 표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가 딸이면 남아선호 사상하고 이게 얽혀가지고 영아를 살해하는 네.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세상이 확 바뀌어가지고 2015년 와서 이 중국이 이 정책을 포기를 하고 두 자녀 낳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 출산율을 갖다 1.8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 인구 센서스 결과가 나왔지만 이게 어디까지 떨어졌는가 하면 1.3으로 지금 떨어져서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MZ 세대들 그렇죠. 이 결혼 정년기에 도달하면서 꼭 결혼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주거비나 교육비 부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말하자면 출산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뭐 중국 인구 문제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출생아가 줄어들면서 중국 군대에도 좀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규모가 200만 명쯤 되고요. 네. 우리는 개병제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들 누구나 다 군대를 가지만은 중국은 모병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출산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군대 자원 자체가 부족해지는 그런 네. 상황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이 지방 정부별로 공무원의 한 10% 내지 30%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을 채용하겠다, 뭐 이런 우대 정책도 취하고 있고, 그리고 네. 또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기준도 많이 낮췄습니다. 남자 기준으로 하면은 신장이 162cm여야지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160으로 낮추고, 네. 여자 같은 경우는 160이었는데 이걸 158로 낮췄다 그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성 군인의 비율이 한 5%에서 7% 정도로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고 한 자녀 낳기 때 태어난 애들이 군대를 가면서 이게 군대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중국군의 2012년 기준의 통계인데, 중국군에서 한 자녀인 애가 군인인 네. 게 지금 한 70% 정도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소황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한 명만 나와가지고 정말 황제같이 키운 그런 애들이 군대에 와 있고, 그게 전체 비중이 한 70%쯤 되는데 전투부대에서는 이 비중이 한 80%까지 높아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중국 군대도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뭐 체벌이나 네. 규율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아하. 대들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뭐 정신과 상담도 받게 한다든지 뭐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스마트폰도 허용을 했다 그럽니다. 중국 같은 아하.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일단 스파이 앱을
제거한 뭐 말하자면 그런 위험이 없는 스마트폰에 한해서 군대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인구 구조의 변화가 세상의 모든 걸 바꿔 놓는다. 그러네요. 특히 경제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